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병설입니다. 마치 그 소개를 들어보면 제가 역사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역사학자는 아니고 저는 국문학자입니다. 역사가들과는 다르게 그 역사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사 문제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사도세자에 특별히 애정이 있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하고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일도 없고요. 제가 사도세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중록 때문입니다. 한중록은 우리 국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산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고전 산문인데 막상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대로 한번 읽어보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은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한중록을 읽은 게 한 7, 8년쯤 됐습니다. 한중록 텍스트가 한 20종 정도 있는데 그 텍스트들을 쭉 비교해 가면서 읽고 그 내용들을 이제 어휘 같은 것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사항들은 내용들은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같은 사료들을 중심으로 대조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결과물을 재작년에 한중록 번역 한중록을 이 문학동네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 한중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이런 책은 50년 안에는 다시 나오기 어렵다. 100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책들이 10년 가기 힘듭니다. 5년, 10년 가기 힘든데 50년 안에는 다시 나오기 어렵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 때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출판사 요구할 때도 50년 전에 민중서관에서 김동국 선생이 주석한 한중록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 책을 넘어서는 책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책을 넘어서는 책을 내고 싶다. 그게 아니면 내가 책 내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정성을 쏟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50년 갈 거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교수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많이 썼어요. 많이 써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잡아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봐줘서 책의 질이 한결 높아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문학동네 출판사 여기도 편집부 직원들이 있지만 얼마나 고생을 해서 많이 봐줬는지 모릅니다. 아마 책 한 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뭐 몇십억이 들었다고 우리 그 시리즈 만드는데 고전문학 총서 만드는데 그런데 저는 뭐 돈 계산은 못하겠지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그 책이 나오면 몇 권 팔리겠습니까? 절대 팔아서는 본전 못 건집니다. 사명감이 없으시면 만들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적 출판사에서 그런 책을 맡아서 내줄 출판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50년 안에는 저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런 참 그 천운을 타고 나서 좋은 책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그 책을 출간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정말 많은 정보를 담은 책이 있을까? 조선왕실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리고 특히 한중록의 제1부는 특별히 역사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문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중록 제 책의 1부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2, 3부는 어려워요. 중복도 많고. 근데 다 집어넣은 이유는 사료적 가치 때문에 다 집어넣은 거고 재미로만 따지면 일부만 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 독자 반응을 봤던 겁니다. 독자 반응을 보니까 독자 반응이라는 게 항상 언제나 엇갈리지만 어떤 편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이 어렵다, 중복된다. 그건 뭐 제 탓이 아니죠. 뭐 한중록 자체가 그런 책이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한중록이라는 책이 믿을 수 없는 책인데 이런 책을 왜 냈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책.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해경웅 씨가 자기 친정이
망한 이후에 자기 친정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친정의 당파인 노론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다. 해경궁 씨의 친정은 사도세자를 죽인 장본인이고 그 때문에 망했는데 해경궁 씨는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한중록을 썼다. 그러니 이 한중록은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보면서 이 정도는 아닌데, 어떤 사람의 책을 제가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는데, 이 정도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책은 아닌데, 그 말을 하신 분이 시초는 아니지만 제 작년에 저랑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덕일 씨가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사도세자의 고백이라는 유명한 책을 내는데, 그 책 자체는 그분은 저하고 쓰는 관점이 전혀 달라서, 그분은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 책을 통해서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신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책을 썼습니다. 왜 사도세자를 신원해야 되는지, 사도세자가 그 정도 성인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책은 제가 3권을 샀어요. 3권을 샀습니다. 3권을 샀는데, 한중록 처음 읽을 때 1권을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제하고 가는 길이 달라요. 글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서 제가 읽을 책은 아니라고 해서 어디 처박았는지 어떻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 것은 제가 한중록을 낸 다음에 독자들 반응을 보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한중록을 이렇게 불신을 하지? 그분들이 되는 근거가 주로 이덕일 씨 책인데 싶어서 다시 한번 사봤습니다. 그때는 그 사이에는 제가 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18세기 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제가 좀 안 상태에서 그 책을 봤더니 어떤 책도 마찬가지지만 틀린 게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사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이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학설이 있으면 사도세자는 당장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학설을 펴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라고 되는 것이 사료에 합당하지 않은 해석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료 자체를 단장 취한 왜곡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른바 대중역사서니까 저하고 가는 길이 달라요. 대중역사서하고 이 책은 대중들이 읽기도 비교적 쉽게 돼 있지만 대중역사서는 아닙니다. 하나하나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근거를 주석으로 밝히지 않았으면 어떤 책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문장 부분에 보면 키워드를 가지고 요새 데이터베이스가 좋으니까 찾을 수 있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일일이 몇 페이지 다 밝히면 책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읽기 어려워지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키워드를 넣어서 출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편리한 대로 어떤 거는 출처를 밝혀놓고 영조 10월 실록 며칠조 밝혀놓고 어떤 거는 밝히지 않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자체가 달라요. 저는 평소에 그 인문학 책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학술서하고 학술서가 아닌 게 차이가 있습니다. 학술서의 특징이, 문장 표현의 특징이 뭐냐면 학술서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정말 옳을까? 어떤 설을 주장하자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는 맞을까 틀릴까? 계속 가능성을 따져나갑니다. 그렇지만 대중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자질구레한 가능성은 빼고 거두절미하고 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라고 바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이 종교인의 화법하고 교수들의 화법이 다른데 종교인들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줘요. 당신 내년에 죽어. 근거도 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죽을 거니까. 안 죽으면 말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말을 하려면 여러 가지 가능성, 변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책 한 권 쓸 겁니다, 아마. 아마 그거 듣는 사람이 지칠 거예요. 말하자면 제 책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가능한 변수를 고려를 합니다. 별로 감정에 자극을 주지도 않고 그런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도세자를 신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놨어요. 보니까 전혀 이른바 당장 희생설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뭐 논쟁 아닌 논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그분이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라는 책으로 개정판을 냈습니다. 고백을 바꿔서. 그래서 그 앞에다가 장문에 서문을 써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뭐 비판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사도세자 그 정아무개는 정아무개 같은 사람들이 그 서울대에 있는 것은 한국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서 가능한 일이다. 정아무개 뭐 정신을 많이 덜 먹였습니다. 정신이 좀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강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뭐 그분 책을 비판을 할 때는 그분 책에 대해서만 비판을 했습니다. 그분 책에 대한 비판은 엄준하게 했습니다. 이 책에 맞는 게 있으면 대봐라. 이 책의 근거 가운데 맞는 게 있으면 대봐라. 틀린 거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건 제 책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책 펼치면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에 사도세자 그 문답서에 경북봉화군 권정섭 씨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국사편찬위원회 그 사이트에서 그 자료를 보고 그분이 지금 최근에까지도 살아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사 편수에서 가져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돌아가신 지는 몇십 년은 좋게 더 될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권정섭 씨 소장이라고 했는데 틀린 겁니다. 그거는. 제 책도 틀린 거 있습니다.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제가 그분한테 던진 질문은 맞는 거를 대보세요. 근거로 된 것 가운데 맞는 걸 대보라는 요구입니다. 그랬더니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논쟁이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논쟁을 염두에 두고 오신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여러 차례 하지만 책을 출간한 다음에 하는 강연회가 제일 떨리는 강연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앉아 계신 분들이 책 내용을 읽고 오신 분들인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강연인데 거기다가 이 책은 공교롭게도 논쟁에 휘말려 있는 책입니다. 책이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강연을 얘기할 때 독자들의 수준이라 그럴까? 성향이라 그럴까? 그걸 봐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상당 부분 아는 부분, 제아의 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강의를 짧게 하고 질의응답을 길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나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질의응답 시간은 가질 겁니다. 아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나중에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은 사실은 논쟁을 의도하고 쓴 건 아닙니다. 논쟁을 의도하고 쓴 건 아니고 제가 사도세자를 만난 것도 제가 사도세자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열심히 보다가 빠져든 겁니다. 빠져들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자, 문학연구가 인문학자입니다. 문학연구가 인문학자가 하는 일은 인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인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중록이라는 이 텍스트는 굉장히 그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텍스트였고 한중록이 다루고 있는 이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것 또한 제가 인간을 보는데 많은 시각을 제공해 줬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학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속모습이 다른데 제가 여기서 보이는 모습하고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을 수 없습니다. 재작년에 문학동네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우리 딸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다음부터 아빠 팬이 됐어요. 그전엔 아빠를 시시하게 생각하다가 매일 집에 반바지 입고 우리 둘째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둘째는 요새는 그럽니다. 아빠는 뭐 매일 집에 와서 하는 일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상이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책만 쓰는데 뭐 팔리는 책도 아니더만. 둘째가 바른 소리를 잘합니다. 근데 집에서 본 모습은 그런 모습이고 제가 바깥에 보이는 모습은 아빠가 그래도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꽤 근사한데 여러 사람들이 아빠 얘기도 듣고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집에서 보는 모습하고 초라한 모습하고 바깥에서 보는 뭐 근사하진 않아도 그래도 집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을 다 알아야지 인간의 본질을 알 텐데 좀처럼 우리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대중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 꼭 사람을 꼭 두 부류로만 나누는 것 같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사람이 그렇게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친일파, 항일, 일제시대에 살아간 사람이 친일파하고 독립투사밖에 없겠어요. 꼭 두 부류로 나누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인간의 본질을 찾는 건데 텍스트를 통해서 본질을 찾는 거죠.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들어가기에 매우 적합한 주제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특히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라 어떤 상층,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정일, 북한 최상층부 김정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목소리도 하나 녹음된 게 없다 그러죠? 하나 있다 그러던가 자기 취임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면은 너무 알기 어렵죠. 죽음도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 몰랐잖아요. 권력 최상층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워요. 겉모습조차도 보기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 권력 상층부가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까? 속모습을 드러냅니까? 사고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저는 균열이라고 표현하는데 균열을 통해서 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권력 최상층부는 정치판이 아닌 것 같아요. 경제계 같은데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 그룹들이 이면을 보여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화목해 보이는 창업자의 자제들이 효도하고 하는 자제들이 창업자가 죽고 나니까 소송을 벌이고 싸우기 시작하고 형제가 죽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평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불러서 모든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었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애써서 먹은 거고 그 속마음은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드러납니까? 사고를 통해서, 균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조선 왕실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사고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세자의 죽음입니다. 이만큼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1762년 윤 5월 13일에 있었던 대형 사고를 통해서 조선 왕조의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작은 사고들이야 많지만 세자는 작을 소자에 조정조자를 쓰는 소조라고 불립니다. 소조라는 말은 작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을 죽인 겁니다. 임금이 큰 임금은 대조라고 하죠. 큰 임금이 작은 임금을 죽인 겁니다. 임금이 임금을 죽인 거예요. 그런 대형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형 사건과 얽힌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료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당시 조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시에도 알기 어려웠어요. 일반인들이 뭔 수로 궁궐 한번 출입하기도 어려운데, 궁궐 안에 가서 임금 만나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것만 봐도 영광인데 속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료는 어떻습니까? 조선왕조실록 보면 임금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알 수 있죠. 많이 알 수 있지만 아주 민감한 문제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 표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중록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 그 사회자가 소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면서 반역설을 주장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뭐하고 정아무개가 그런 설을 처음 제기했다 그러느냐. 처음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고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아는데 그걸 부각시키지 않은 거죠. 반역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사도세자가 반역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붙인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도 없지만 제가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글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볼까요? 사도세자 죽은 다음에 화법이 이렇습니다. 화법에 유념해야 됩니다. 사도세자 죽은 다음에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도구인 뒤주는 한중록이나 실록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표현도 안 되지만 굳이 표현하면 일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일자에 묽은물자를 씁니다. 한일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이라는 영어의 부정관사 어와 같습니다. 어떤 물건입니다. 세자께서 어떤 물건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뒤준 줄. 그거 모르면 조정 근처에 얼쩡거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심지어 어떤 물건이라는 표현조차도 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금, 영조 앞에서는. 심의지라는 사람이 일물을 얘기했다가 사형을 당하죠. 일물 문제를 제기합니다. 심의지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영조가 너가 말한 일물이 뭐니? 무슨 뜻입니까? 영조가 무슨 뜻을 물었겠어요? 내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 말입니다.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영조도 알고 다 알지, 세상 사람 다 아는데요. 그랬더니 심의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목기이옵니다. 나무목 그릇 기자를 쓴 귀주를 목기이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한테 저항했다고, 반항했다고 해서 대역부도하다고 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 어법을 알아야 됩니다. 못 써요, 그런 얘기들을. 실록에도 민감한 부분들은 임금이, 거기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임금이 전위하겠다. 영조는 걸핏하면 전위하겠다 소리를 합니다. 좀만 지치고, 참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나 임금 노릇 그만할래. 선언합니다. 그만하면 어떡할 건데? 그만하면 좋아해야죠. 내 같으면 자리 뺏어버리고 싶지만, 그런 소리를 자꾸만 하고 그러면, 조선시대의 왕조의 문법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이 전위하겠다 그러면, 죽을 힘을 사력을 다해서 말려야 됩니다. 그걸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록에는 임금이 오늘 전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안 적습니다. 임금께서 오늘 불인문지교,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하셨다. 지금은 우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공부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좀 이따 보시면 폐세자 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화법을 맥락을 고려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읽지 않아서 지금 엉뚱한 해석들이 마구 나온 겁니다.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조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읽으면 될 텐데 왜 안 읽었느냐, 왜 안 읽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셈이고, 다시 사도세자 죽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면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균열을 통해서 이제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만 해도 엽기적인데 그것도 뒤주에서 가둬서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 궁금하죠? 지금 우리도 궁금한데 조선 사람들도 역시 궁금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낭설이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들은 자그마한 정보를 가지고 막 퍼뜨립니다. 오늘도 뭐 신문에 보니까 김정일 그 예도 기간에 뭐 술 마셨던 사람을 박격포로 쏘아 죽였다고 조선일보에 나서 이 기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뭘 가지고 기사를 쓰는지, 장문을 하는지 좀 충격적이죠, 사실. 충격적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개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밝혀진다면 엉뚱한 소리 아닐까, 낭설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도 낭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낭설이 많죠. 특히 소문의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낭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서 들어간다면 어떤 자료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한중록은 많은 한계를 가진 자료입니다. 개인의 기록이죠. 개인의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기억이 바뀝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터뷰해 보면 젊었을 때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보면. 근데 기록 사료로 보면 취직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아주 스카우트 된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할 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록 사료하고 인터뷰 내용하고 보면 젊을 때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자기 옛날로 돌아가면 원래 난 청개구리가 아니라 원래부터 개구리였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개인의 기록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글을 쓰면 자기의 이해를 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처럼 정치적인 이해가 엇갈린 문제는 이해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개인의 기록이니까. 그렇다면 사도세자에 관련해서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사료를 볼 건가? 시골의 낭설을 볼지, 아니면 한계가 있지만 핵심에서 있는 기록을 봐야 될지. 물론 제 결론은 두 개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볼 때 한 측이 주장한 게 있으면 다른 측 것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글을 보면 나오지만 해경궁의 입장에서 쓴 기록도 있지만 해경궁의 정적인 경주 김씨, 정순왕후의 기록들도 같이 비교를 합니다.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견해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에 더 가깝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료 가운데에서 한중록은 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해경궁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10살 때 조정의 궁궐에 들어가서 만 80살에 죽었습니다. 70년을 궁궐에 있었어요. 세자빈으로 들어갔지만 자기 남편이 임금이 되지 못해서 대왕 대비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임금이 됐고 손자가 임금이 됐습니다. 대왕 대비하고 버금가는 대왕 대비 이상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권위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중록이라는 책을 해경궁 혼자 썼으리라 생각 안 합니다. 해경궁이 뭐하러 그런 책 쓰고 있겠어요? 밑에 사람 천지인데, 죽으라면 죽을 사람도 한 수백 명 될 텐데. 우리 대통령들 자서전들도 본인들이 안 쓰고 구술하고 대피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권력도 얼마 없는 사람들인데, 몇 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 일을 안 하는데, 해경궁이 70년
권력을 누리고 대대손손 권력 누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책 쓰고 있겠습니까? 해경궁이 지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휘하고 감독하고 감수하고 자기 필력도 개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중록을 쓸 무렵에 해경궁은 자기 친정에 지시를 해가지고 수천 통에 이르는 관찰들을 정리하게 합니다. 지금 그게 곳곳에 남아있죠.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은 일본 야마구치 현립도서관입니다. 그 복사본이 동경대에 있어서 서울대 국문학과의 권도환 교수님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 수집, 정리를 통해서 시킨 겁니다. 저는 한중록 주석하면서 깜짝 놀란 게 사실관계가 너무 정확해. 날짜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뭐 해경궁에 비상한 머리 그러는데 아들이 비상한 걸로 봐서는 엄마도 비상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체 작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경궁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위층 가운데에서 최고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가장 고급의 정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왜곡될 수는 있지만 정보원 자체는 최고 고급입니다. 임금보다도 오히려 더 정보원은 고급입니다. 한중록 3부의 서문을 보면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정조 때 영정조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내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어도 내처럼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 딱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 아니면 모를 정보, 그 사람 아니면 말하지 못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근거가 되죠. 물론 세세하게 다 비교해야 됩니다. 사도세자 이제 죽음으로 서서히 가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저는 이 책 자체는 사도세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죽음이니까 그 죽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설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세자에 관해서 이제 당쟁 희생설입니다. 당쟁 희생설은 이덕일 씨가 제일 먼저 제기한 건 아니고 조선 후기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그 여러 가지 그 당론서들을 보면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그 중에는 이제 특히 영남 지역 사인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여러 차례 상소를 올리는데 처음에는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정조 때 상소를 올려서 한 번은 상소 올린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그 안동의 고을의 지위를 낮춰버립니다. 강등을 시킵니다. 정조가. 내가 그런 상소 올리지 마라 그랬는데 또 올리냐? 그리고 강등을 시킵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나서 똑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는 상을 줍니다. 어쨌든 그런 상소를 올리는 근거가 됐던 것은 그 사람들이 근거로 되는 것은 권정침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동권 씨. 권충제의 후손인데 안동권 씨 권정침은 당시에 세도세자 말년에 세자시강원 설서였습니다. 세자시강원에 있으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서연일기라는 글로 남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 관련한 글들을 조금 남기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동의 사인들이 선비들이 상소를 할 때 든 얘기가 권정침 얘기입니다. 권정침의 서연일기를 보면 세자가 현명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세자가 훌륭한 분이었다. 세자가 광증이 있었다는 것은 뭐 광증 얘기는 안 합니다만 광증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모함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 비슷한 말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소를 올려요. 억울하다고. 그것들이 소문이 자꾸 퍼져가지고 당쟁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경상도 사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있습니다. 영남 남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있는데 나중에 정조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도세자 신원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영남 사인들한테 말을 해서. 그리고 정식으로 이런 소문이 학설로 등장한 것은 고려대 철학과에 계셨던 성낙훈 교수님이 조선 당쟁사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책은 아닙니다. 한국 문화사 대계라는 책 속에 좀 긴 분량의 논문처럼 해서 조선 당쟁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 당쟁사는 그냥 당위 통략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편하게 서술한 책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쓴 책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소문도 모아놓고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성낙훈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는 대표적인 기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경궁 홍씨가 쓴 부인이 쓴 한중록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누구요? 한번 확인하면 아들이 누구죠? 순조. 정조잖아요. 정조.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가 아들이 쓴 아버지 묘지 행장이 있습니다. 전기죠. 짧은 전기입니다. 두 기록이 그 전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는 다른 기록들은 잘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요새나 지금 실록, 왕조실록 이런 거 승용일기 보지 옛날에는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는 실록은 볼 수 없는 책이었고 아예. 그 두 자료가 중심인데 성낙훈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쓴 말이 맞겠지. 권위도 있고 그러니 임금의 말에 비중을 두고 나는 서술을 하려노라. 여자들 말 믿을 수 있겠어요. 어디 알고 썼겠어 여자들이. 그런 관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설을 이어받은 분이 그 한국 외대에 계셨던 이현순 교수님입니다. 지금 퇴임하신 분인데 그분의 저작이 학계에는 널리 알려졌어요. 그분은 성낙훈 교수님의 설을 이어받아서 논의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 보충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중록은 믿기 어려운 책이다. 해경궁이라는 사람이 노년에 회상에 젖어서 쓴 감상기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한중록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아마 못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 오시면 언제 말을 듣고 싶은데 선배의 원로 교수님이지만 그 책은 잘못 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신 믿을 만한 것은 역시 정조가 쓴 기록이다. 그래서 정조의 기록을 중심으로 보려노라. 좋습니다. 정조 기록을 통해서 보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당쟁 희생설 비판에 자세하게 썼습니다만 인용한 부분들이 해석들이 잘못됐어요. 잘못 읽으셨어요. 그거는 고쳐야 될 겁니다. 제가 후학으로 지적하지만 고쳐야 됩니다. 당쟁 희생설의 문제가 뭐냐면 성낙훈 선생도 그렇고 이현수 선생도 그렇고 사료를 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사료를 엉뚱하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은 믿음이 안 갔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이덕일 씨는 제가 서울대에 있다고 그래서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경성제대를 이어받은 학교니까 국학계 친일파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전제로 하는 게 제자는 스승의 학설을 이어받는 거 아닌가. 저는 제 제자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 제자들은 저하고 다른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선생님하고 다른 생각 가졌습니다. 다른 생각 가졌다가 논문 통과 못할 뻔했습니다. 박사 논문 제출하는데 완월해명연이라는 조선시대 최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완월해명연 작가가 여성으로 저는 짧은 기록인데 그걸 자세하게 고증을 했습니다. 안겸재 어머니 전주희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썼으리라는 사실을 제가 자세하게 고증을 했는데 고증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우리 선생님은 당신은
나는 그래도 못 믿어. 여자가 썼을 리가 없어. 저는 학설을 따라가는 거니까. 저는 논리를 따라가는, 근거와 논리를 따라가는 학자지, 다른 걸 선생님 말을 따라가는 학자는 아니니까요. 논문을 제출을 했더니,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우리 선생님이 5분의 심사위원인데, 4분이 제 설을 지지를 하고, 우리 선생님만 외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설이라는 게, 근거와 논리를 가진 학설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가 사료를 잘못 읽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4분의 심사위원들은 이 논리는 학설로 인정할 만하다. 근거와 논리가 인정할 만하다. 그러니 이것은 논문이 통과될 수 있다. 지지를 하고, 우리 선생님은 이거는 논리는 이렇게 되더라도 절대 이럴 수는 없어. 여자가 어떻게 180권 써? 그래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만나면 간혹 논문 얘기를 하시면 나는 아직도 못 믿겠어, 못 받아들여 이러십니다. 학설이라는 게 그런 세계입니다. 제가 쓴 글들도 제 후배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당합니다. 저도 비판을 꽤 많이 하고요. 지금도 논쟁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최근에 발표한 논문은 일본 교수 하타노 세즈코라는 사람이 쓴 무증에 대한 논문을 비판했습니다.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학설은 자기가 지지하는 논리를 가지고 그 자기 논리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당쟁 희생설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계속한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반응은 서울대라서 친일이라서 노론학설을 지지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논리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그런 것까지 초보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조는 노론편이고, 맞죠? 정조는 노론한테 반대했다 그랬죠? 그 책 읽은 분 있나요?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노소론 대립으로 계속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영조 초기에 권력은 누가 지었습니까? 노론이 지었습니까? 소론이 지었습니다. 정조 초기에 권력은 누가 지었습니까? 노론이 지었죠. 정조가 그렇게 노론 미워하면 왜 정조 조정에 노론이 그렇게 득실득실해요? 좀 최소 맞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도세자가 광증으로 결국은 반역으로 죽었다는 그 설이 노론의 설인 것처럼 말을 해요. 노론을 지지하는 설인 것처럼. 노론이 똑같은 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론 가운데에서 어떤 세력은 사도세자가 죄를 입어서 죽었다. 해경궁이 공격하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해경궁은 이제 자기 설을 주장하기 전에 2가지 설을 비판합니다. 하나는 서문에 나오죠. 하나는 사도세자가 죄가 있어서 죽었다. 이때 죄라는 것은 바로 반역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가 없는데 무고를 입어 죽었다. 2가지 설을 주장하는데,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설은 노론 일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데 죽었다는 것은 남인 일파가 중심이 된 주장입니다. 그 2파의 설을 동시에 공격을 하는 셈인데, 노론 주장이라니. 노론 주장이 다른데 어느 노론? 사도세자가 죽음에 관련된 노론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당파의 문제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보다는 노론 시파와 벽파, 그 당시에는, 죽을 당시는 공홍파와 부홍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노소론의 대립이 핵심이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지금 정치하고 비교해서 말하면 그 당시 정치권의 싸움은 노소론이라는 것은, 소론은 비유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소수당, 제1야당하고 여당이 싸우잖아요. 소수당에 해당됩니다. 제1여당하고 여당과 제1야당은 노론파 내에 있었습니다. 부홍파와 공홍파의 싸움입니다. 마치 소론과 노론이
뭐 여야처럼 싸운 것처럼 그리는 것은 당시의 정치판을 잘못 읽은 겁니다. 어쨌거나 당정 희생설은 거기 든 증거들이 사료에 맞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든 거는 제가 뭐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분이 잘못 읽은 어휘들, 뭐 태묘를 태조의 무덤이라고 읽어서 잘못 읽은 부분, 그건 하나를 사도세자의 고백 개정판에서는 고쳤더라고요. 태묘는 종묘인데 태조의 무덤이라고 잘못 읽은 거는 그거는 고쳤는데 다른 것도 고칠 게 많은데 안 고쳤어요. 근데 사도세자의 고백 그 책에서는 해경궁 홍씨의 친정과 해경궁 홍씨 친정의 가장 큰 정적인 정순왕후파 다 노론이거든요. 한 패로 읽었어요. 한 패로. 해경궁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하고 여당하고 야당을 한 패로 뭉쳐버린 겁니다. 왜? 그래야지 소론하고 대립하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정치사를 완전히 왜곡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안 맞게 됩니다. 무리한 해석이 되겠죠. 정조가 그렇게 노론을 미워했으면 왜 사도는 다 노론하고만 맺습니까? 자기 후궁, 가순궁, 밀양박씨, 노론이죠. 자기 아들 순조의 사돈, 안동김씨, 노론이죠. 노론 그렇게 미워했다며. 말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조가 김조순하고 사돈을 맺은 이유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꿈에 나타났다는 게 무슨 꿈이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정조가 무슨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정적을 사돈으로 맺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꿈 얘기는 있으니까 해본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 여기 정말 정말 자기가 미워하는 집안인데 철천지 원수인데 꿈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누가 계시를 했어요.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저 집안하고 사돈 맺어라. 맺겠습니까? 정조가 현명한 임금이라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사 그런 말이 있다 그래도 저는 쓸 때는 그렇게 못 씁니다. 사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의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당정 희생설이라는 게 근거로 된 게 맞는 게 없어요. 나중에 을해옥사 얘기하고 물을 게 있을 겁니다. 조재호 찾아간 얘기. 말하기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그것도 사료를 다 읽어보면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아니다. 설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 학설이라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한두 개는 있어가지고 논리를 짜야지 그게 학설이지. 하나도 근거가 없는데 그게 무슨 학설인가. 그건 학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학설이 못된 겁니다. 학설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논문 같으면 그런 걸 가지고 논문을 제출했으면 통과 못 시킵니다. 내하고 논리가 달라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만 있으면, 논리만 있으면 우리 선생님하고 달라도 제 논문이 통과됩니다. 심지어 제가 제 출신 학교인 모교의 교수까지 됐잖아요. 선생 뜻하고 다르게 했는데. 세상의 상식 같으면 이런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어디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다. 학설 세계가.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고. 두 번째로 이제 광증설하고 반역설로 가보겠습니다. 광증설은 사실은 주장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 읽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해독을 잘 못한 거예요. 한중록 보면 사도세자의 광증에 대한 기록이 자세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에 사도세자가 죽어버려서 뒤져 갇혔어요. 그 중간에 몇 페이지에 걸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꼼꼼하게 못 읽었던 겁니다. 아까 말한 불인문지교, 일문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못 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좋습니다. 우리 한중록은 저도 해경궁을 잘 모르고 완전히 믿을 수는 고급 정보원이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기록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사료를 봅시다. 대표적인 기록은 뭐겠습니까? 영조실록이겠죠.
영조실록이겠죠. 영조실록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까? 한 줄로 써. 예? 한 줄로 했다고. 한 줄 알았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한 단락 정도, 요새로 말하면 한 단락 정도가 있습니다. 한 단락 정도가 있는데 옛날 분들이 또는 영조실록을 저도 다 안 읽었습니다. 다 못 읽어요.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성경은 읽기 저 다 못 읽었습니다. 아마 읽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읽다가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우리 학계의 대표적인 그 권위를 가진 학자 김동욱 교수님, 나손 김동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학과 도서실에 가면 그분의 서예가 있었습니다. 축 2토, 2마리 토끼를 쫓아라 하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일까? 다 1마리 토끼를 쫓아라고 말을 하는데 2마리 토끼를 쫓아라. 그분은 2마리 토끼를 평생 쫓았어요. 춘향전 연구하시면서 춘향전 연구가 계기가 돼가지고 복식사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복식사 연구에 거의 태두가 됐습니다. 복식사도 하시고 시가사도 하시고 거기도 고문서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연세대에 계시다가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 계셨는데 그때 제가 대학 3학년 무렵에 그분이 한국 반각본 소설 전집을 출간을 했는데 당신 사비로 출간을 한 거예요. 출판사에 낸 게 아니라 그 책을 사려면 그분한테 가야 됩니다. 대학 3학년 때 제가 그 책을 사러 갔어요. 노인이죠. 벌써 뭐 70이 넘은 분인데 제가 대학 3학년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이제 책을 사러 갔습니다. 큰 그금을 들고 갔어요. 그 책이 5권인데 책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보는 책이 돼버렸지만 워낙 흔하니까. 사러 갔더니 오래간만에 이제 젊은 친구가 오니까 불러다 앉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면서 첫 말씀이 그렇습니다. 니네 선생들이 내 얘기 많이 하지? 솔직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어떤 분인지 몰랐고 저는 책 사러 갔지. 그러니까 본인 당신은 굉장한 자부심,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인데 우리 제자급 제자급 교수들이 당신 얘기를 얼마나 자기 제자들한테 많이 들려줄까?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죠. 그런 물음부터 던져서.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축 2토는 제가 봤거든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난 대학 4년 다니면서 왕조실록을 3번 읽었어 하시더라고.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겠죠. 근데 읽는 방식이 어떨지는 정독하셨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아마 뭐 목차나 이런 거 찾으시느라고 3번 뒤지셨던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독 한 번 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평생에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읽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못 읽은 걸 죄를 삼을 수는 없어요. 옛날 선배학자도 그렇고 저한테 왜 선생님은 다 안 읽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지금 그 왕조실록을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마 그분은 책은 못 씁니다. 그냥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틀린 것 좀 많이 가르쳐 주고 중요한 내용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책도 드리고 그럽니다. 읽는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중록 20종을 봤다 그랬는데 20종만 봤겠습니까? 여기 우리 편집자도 있는데 교정하면서 본 것만 해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수업 시간 읽으면 몇 번,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이란 게 그런 겁니다. 막 100번, 1000번 읽어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 왕조실록의 기록 문법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른바 졸기라고 부릅니다. 세자가 죽었는데 뭐가 없을까? 언제 있겠어요? 죽은 날 또는 죽인 날, 가둔 날 있을 겁니다. 딱 날짜가 분명하니까요. 윤 5월 13일 쪽에 가면 사도세자의 생애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꼼꼼하게 읽었으면 되는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릴 때는 총명했는데 10살 때부터 정신이 조금 안 좋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쓰지 않습니다. 정신이 안 좋았다는 소리 어떻게 말하면
발병하면 상성이라 그렇게 놨습니다. 병이 생기면, 발작을 일으키면 이성을 잃는다 그랬어요. 무슨 병이겠습니까? 치통. 그리고 병이 생기거나 병이 심해진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요상한 짓을 많이 했다. 무슨 병이겠습니까? 몸이 멀쩡하니까 죽이지 않았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이성을 잃어요. 맥락을 읽으면 그게 무슨 병인지 뻔히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거는 정신병일 리가 없어. 두통일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쓴 게 글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맥락을 보면 아버지의 눈 밖에 벗어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눈 밖에 벗어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아버지가 미워하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죽었다. 그 중간까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그 내용은 다 있어요. 한중록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딱 일치해요. 요약되어 있을 뿐이죠. 그 부분을 보면 영조실록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 겁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미쳐서 죽였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조선시대에서도 미친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법전에도 미친 사람은 감형시켜서 유배 보내도록 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됐죠. 그 사건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이 얘기는, 여기 책에 있는 얘기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내가 얘기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극 만드는 거에 절반 이상은 소스를 여기서 두고 있습니다. 얘기가 풍부한 시대, 많은 자료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저 뭐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떠들고 있을 것 같죠. 우리 애들 말이나 듣지 말 안 합니다. 얘기거리가 그 정도 많은 겁니다. 광증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미쳤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한중록에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읽은 거지, 못 읽은 거지, 그거를. 그럼 어떻게 적혔을까? 우리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도세자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좀 공부도 약간은 머리를 써서 공부해야 돼요. 계속 왕조실록 3회독 한다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3회독 하면 고생만 하고 아마 머리가 새서 죽을 겁니다. 머리를 좀 써서 봅시다. 그러면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 죽음의 원인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을까? 자료를 꼼꼼하게 한번 영조실록을 봅니다. 보면 영조가 세자를 죽이기 전에 먼저 사전 작업으로 폐세자를 시킵니다. 왜 폐세자를 시킵니까? 임금은 죽일 수 없어요. 임금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세자에서 폐위시킨다는 말은 바로 사회적 죽음입니다. 죽은 거나 똑같아요. 사실 폐세자라는 것 자체가 죽음인데 그 절차를 거칩니다. 서인으로 만든 다음에 죽입니다. 세자를 폐위시키면서 너 이제 끝이야, 너 아웃이야,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겁니다. 막중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문서화시킵니다. 문서화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세자를 폐위시키면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정당성을 대외에 공표해야 될 테고, 조선 같으면 결국 청나라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폐위시키고자 하노라. 그게 폐세자 반교입니다. 영조실록에 보면 폐세자 반교를 얘기하면서 세자를 영조실록에는 폐세자 반교 말은 있는데 폐세자 반교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막중한 하교가 내용이 없어요.
실록에 왜 이 중요한 기록을 빠뜨렸을까? 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이 책에서 못 썼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제가 냄새의 근원을 좀 더 확인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분도 있을 테니까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폐쇄자 반교라는 게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영조실록에 나온 죽음의 원인은 죽이는 장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휘령전에 가가지고 영조가 그대들도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이럽니다. 신하들한테. 영혼, 누구 영혼? 자기 죽은 마누라 정성왕후 혼전이거든요. 우리 왕비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들었는데 해도 죽는 거고, 들린다고 하면 그건 바보 되는 거고, 가만히 있는 거죠. 화변이 호흡지간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 환청을 듣나 봐요. 신하들은 못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못해, 신하들은.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아마 애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 애가 있으면 마마, 대왕,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사옵니다. 근데 좀 알만한 사람은 그렇게 대답 못하는 거죠, 어른이면. 그렇게 해놓고 영혼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몇몇 신하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국민들한테 그대들도 백성들도 영혼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이렇게 못하겠죠.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폐쇄자 반교를 찾는다면 그것을 좀 더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영조실록에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아들 정조가 등극하기 한 달 전에 할아버지 영조한테 부탁해서 세도세자 관련 기록을 지우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지워졌는데 그때 지워졌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아예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인데 실을 만한 내용인데 없습니다. 영조실록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는지가 참 궁금했는데 지난주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글을 보다가 왜 없을까? 영조실록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는데 어떤 논문을 오학영 교수의 글을 보면서 그 글은 영종실록 의궤청 의궤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영조실록을 만드는 과정을 적어놓은 책에 대한 논문입니다. 영조실록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사도세자 아들 순조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실록이라는 거는 그 임금님 살아생시에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임금이 죽으면 죽고 난 다음 세대에 만듭니다. 그건 잘 아시죠? 영조실록은 정조 때 만들어지고 경종실록은 영조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정조가 영조의 실록을 만듭니다. 실록을 만드는 자료는 뭐 승정원일기나 시정기나 이런 그 당대에 쌓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정조가 실록을 만들면서 실록 만드는 기관, 총재관한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사도세자가 죽기 직전 몇 년간 1758년부터 1762년 사이의 기록과 자기가 등극하던 해 1776년 이전의 몇 년 1773년부터 1776년까지의 기록 총 9년간의 기록은 이휘지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실록의 이렇게 편찬에 관해서 임금이 그렇게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한 사람한테 맡겨요. 맡기면서 특별한 권한을 주고 그 이휘지가 편찬을 끝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휘지는 훌륭한 학자고 대제학까지 지낸 훌륭한 분이니까 이휘지가 편찬한 실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토달지 마라. 그대로 간행해라.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공동작업인데. 이휘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경종 때 1721년과 22년에 이른바 신임화옥이 있습니다. 노론 4대 신이 죽은 노론으로서는 최대의 참극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노론 4대친 가운데 한 명인 이명의 조카입니다. 골수 노론인 거죠. 소론의 이가 갈리는 노론입니다. 노론인데 이 사람한테 영조실록의 편찬 특정한 시기를 맡겨요. 맡기면서 맡기는 거는 노론의 사관이 반영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특정인의 사관, 제가 임금이 이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이 시기는 특별히 잘해줘 이렇게 말하면 뭐 사관은 엄정하니까 잘했겠지만 그래도 조금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공교로운 사실 하나는 경종이 죽은 다음에 영조 때 경종실록이 만들어졌는데 정종 때 실록을 개수합니다. 경종실록을 개수합니다. 영조 때 만들어진 경종실록은 영조 초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론의 사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만스러운 역사죠. 그런데 이 시기에 위유지가 이 역사를 만들 시기에 상소가 올라옵니다. 어떤 사관이 어떤 그 관료가 사고에 있는 경종실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 기록이 있나? 물론 노론이죠.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꿉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개정판 냅시다. 경종실록 개정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뭔가 빅딜이 있었을 그 법한 너 경종실록 개정판 내는 조건 내게 해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일 이런 건 좀 약하게 살살 다뤄주고 그리고 내 등극하기 전에 저는 정조가 등극하기 직전에도 정조가 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꾀가 많은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이 정조에 대해서 말을 잠깐 잘못하면 굉장히 공격을 심하게 하는데 뭐 정조를 좋은 사람으로 보느냐 나쁜 사람으로 보느냐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당시 백성들한테는 착한 임금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임금입니다. 그렇지만 통치 행태 자체가 아주 정직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으로만 통치할 수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를 굽히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정조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더 이상의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마 폐세자 반교가 영조실록에 오르지 않은 거 아닌가. 근데 폐세자 반교를 세상에 널리 퍼뜨린 거잖아요. 영조실록이 없어도 승정원 일기에 없어도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니 어딘가에 턱턱 박혀 있습니다. 사찬 역사서들에 보면 폐세자 반교가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영남 사인인 권정침이 편찬한 모년기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걸 발견하고 무릎을 치는 거죠. 드디어 찾았다. 찾았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세자가 반역을 했다 이런 말을 바로 써놓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대 못 써요. 임금이라도. 그 폐세자 반교의 내용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세자를 폐위시키고자 하노라. 왜? 오늘 아침에 선의궁한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선의궁은 사도세자의 생모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 후궁한테 들은 말이 있다. 그러면서 선의궁이 그날 뒤주에 가두던 날 아침에 영조한테 고한 내용을 비교적 길게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고자질 내용을 볼 때 비록 사도세자가 미쳤다거나 하나 죽이지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폐세자 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없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의궁이 영조한테 했다는 말입니다. 해석이 참 어려워요. 문장이 어찌 그리 껄끄러운지 한문이 여기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문도 좀 껄끄러울 겁니다. 이 미묘한 문장을 다른 문장 같으면은 제가 제 분위기로 그냥 좋은 문장으로 편하게 풀 텐데 한자 한자가 얼마나 그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찌 감히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직역을 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중복되고 그래요. 문장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걸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영조한테 가서 선의궁이 생모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게 제일 앞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100명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별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세자가 뭐 100명 죽일 수도 있지 뭐. 아래 것들 좀 죽이면 어때요? 하루에 6명도 죽이고 했는데 영조실록에 나옵니다. 내관 내인을 하루에 6명을 죽입니다. 칼로 쳐가지고. 칼을 잘 썼거든요. 여기도 나오지만. 칼을 좋아했고.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무사백동수 뭐 드라마 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정조도 무해도 보통지 이런 게 다 사도세자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겁니다. 죽이고 그랬는데 100여 명을 죽이고 아래 사람을 고문을 하고 불로 지지고 심지어 자기 하인들도 데려가서 그러고 기생하고 비구니까지 불러가지고 놀고 그런 것도 다 오케이입니다. 세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각해져서 어느 날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의궁 말은 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궁까지도 임금까지도 위기에 처해 있기에 내가 고민을 했고 고민의 결과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궁이 위기에 처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도세자가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위기에 처하겠을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폐세자 반교회가 보여주는 결론을 말하면 영조가 처분을 내린 것은 아들이 미쳤기 때문에 처분을 내린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아들이 자기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기에 빠뜨리겠을까? 한중록도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도세자가 죽기 전전날 밤 저녁에 세자가, 당시 세자는 여기 창경궁에 있었습니다. 창경궁 통명전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이 세자가 수구를 통해서 밤에 나갔답니다. 나가서 윗대궐로 가려고 했대요. 윗대궐이라 하면 여기서는 경희궁을 가리킵니다. 영조가 살았던 곳.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 뒤편입니다. 윗대궐로 가려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에 젖어가지고. 성정원 일기를 보면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저녁에. 아마 물이 흘러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쳐서 새벽에 들어와서 지쳐서 자고 있는데 기둥이 우지끈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그걸 듣고 아, 내가 죽으려나 보다. 자기 뭔가 잘못한 모양이에요. 죽으려나 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들은 얘기죠. 그러면 사도세자가 수구를 통해서 윗대궐로 갔다. 이거는 뭘까? 그 맥락에서 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평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단락에 있습니다. 칼을 들고 가서 아무리나 하고 오련다. 칼을 들고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싶다. 누구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아무렇게나 한다. 칼을 들고 가서 아무렇게나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칼춤 추는 거겠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칼춤 추고 오겠습니다. 이 말일까요? 그거는 해석이 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 맥락이 계속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 그러는 맥락에서 칼을 들고 가서 아무리나 하고 오련다. 뒤주를 일물로 표현하고 전이한다는 걸 불인문주교라고 표현하는 시대에 칼을 들고 가서 아무리나 하고 온다.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르게 어떻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맥락은 다르게 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들고 가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렇다면 그날 한 것은 뭔가? 수구를 통해서 윗대골로 갔다는 건 뭔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갔다는 거죠. 혼자 갔겠어요? 사도세자가 그 전에 평소에 북한산으로 북성 추류하고 평양으로 여행 가고 할 때 부대되는 기록을 보면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수하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평양에 갔을 때는 얼마나 사도세자 뒷바라지 힘들었든지 그 평양 감사가 나중에 사도세자 돌아갈 때는 피를 토했다 그래요.
뭘 했는지 몰라. 피를 토했다는 게. 아주 애를 먹였던 모양이에요. 혼자 안 다닙니다. 세자 혼자 되면 자기 옷도 못 입습니다. 임금도 옷을 못 입는 사람입니다. 왜? 옷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입혀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가요? 무사 수십 명이 대동을 했겠죠.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제가 소설가 된 것 같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밤에 세자가 반쯤은 미쳐있죠. 칼을 들고 무사, 수하무사, 별감들, 무예별감들 데리고, 제일 잘 나가는 무사들 아니에요. 데리고 갑니다. 무사들은 어떤 일인지 알지만 세자 말을 거역을 할 수 없습니다. 거역했다면 바로 죽일 테니까. 막 올라가요. 아마 비가 와서 정신이 깼을 겁니다. 가는 중간에. 아이고, 내가 뭐 하나.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지. 돌아왔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영조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맥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사도세자 반역설 그러면은 계속 나오는 것은 사도세자에 대해서 죄라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아까 광증을 병이라고 표현했듯이 사도세자의 죄를 얘기를 합니다. 다른 여러 문헌들에서 죄를 얘기합니다. 무슨 죄겠습니까? 그 죄가 사도세자 살인죄로 죽였겠어요? 100여 명 죽였다고 살인죄로 죽였겠어요? 물론 사도세자 비행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종로에 있는 상인들한테 돈 떼먹은 거, 돈 떼먹은 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빌린 거죠. 빌려서 안 갚았습니다. 그 사도세자 빌려서 안 갚은 돈을 호조에 시켜서 갚아주게 하죠. 영조가. 그 뭐 좋은 말로 빌렸다 그래. 요새도 다 뇌물은 빌린 돈이더만 보니까. 받은 사람 하나 산 사람도 없고, 빌렸는데 좀 돌려주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그럼 뇌물죄나 뭐 그 경제사범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세자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왜 뒤주에 갇혀 죽었는지 여기 절이 있잖아요. 임금이 죽이려 해도 못 죽여서 뒤주에 가둬서 죽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세자의 위치입니다. 거기서 죄라고 말할 때는 세자를 죽일 수 있는 죄라는 것은 반역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역의 정황을 다 서술해놨고, 제가 해석한 겁니까? 제가 제 학설을 새로 제기한 겁니까? 언론에서도 뭐 정 교수가 새 학설을 제기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학설이야? 읽어서 해석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뭐 했나 싶어요. 정말 지금까지 왜 강정설을 읽었나? 학자들이 제대로 그걸 발표한 적도 없어요. 사실 당쟁 희생설도 정확하게 학설로 낸 적도 없습니다. 대중서로나 그냥 얘기했지 낸 적도 없어요. 말하자면 한 번도 그 죽음에 대해서 정면에 대고 질문을 던지고 해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폐세자 반교도 제가 제일 처음 해석한 거 아닙니다. 어떤 논문,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 이미 그 폐세자 반교를 들었습니다. 해석이 잘못됐어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사실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번역 잘못하니까 뭐 영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잘못해도 너무 엉뚱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명한 금등지서, 저도 번역을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좀 전에 통설을 따라서 보다가 문장이 이상한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한종록 2세 때 고쳤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번역 자체가 너무 제대로 된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내가 새 학설을 제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설이 한 번도 안 나왔던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전후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정말 당신이 잘나가지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럴 뿐입니다. 지금 뭐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눈만 고생하면 사료들을 제가 볼 수 있는 사료들이 원 사료도 많고 이미지로 저장된 사료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돼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막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고생만 하고 노력만 하면 정말 옛날 사람들이 못 찾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결과로 말하자면 제일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조의 이면, 인간의 본질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여러 사람이 됐습니다. 때로는 제가 사도세자가 되기도 하고, 제가 영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정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의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의궁, 생모, 그날 아침에 영조한테 자기 아들 죽이라고 고자질한 선의궁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을 했을까? 정말 악녀인가? 노론 편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인 악녀인가? 그런 건 저는 아직 설로 가당치도 않지만 어떤 맥락에서 죽였을까? 정말 어떤 분이 최근에도 저한테 해경궁 홍씨 한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 그러는데 얼마나 한스러웠을까? 남편도 죽고 남편 죽어서 기뻤을 것 같아요. 해경궁은 한중독 보면 앞에도 여러 번 죽었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걸핏하면 사람 죽이고 와가지고 심지어 사람 죽인 사람 내간 김한채 목을 베가지고 자기 방에 들고 들어오죠. 처음으로 사람 머리를 잘린 목을 처음 봤습니다. 해경궁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시중 들어준 사람인데 목만 덜렁덜렁 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들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라도 정이 있겠습니까? 내 같으면 정 없을 것 같아. 나 해경궁 마음으로는 얼른 죽지 저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선의궁은 무슨 마음일까? 어머니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자주 그 부분까지 얘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 아들 정말 죽일 수 있겠어? 죽이라고 할 수 있겠어? 죽이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여기 책에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선의궁은 아들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나는 달, 그 달에 3년상을 치러러 대상 졸곡을 하러 창경궁에 왔다가 경희궁으로 올라가서 거의 바로 죽습니다. 며칠 안 있다가 죽습니다. 사인은 저는 자살로 생각합니다. 근데 자살 얘기 안 써요. 지금도 안 쓰지만 안 씁니다. 해경궁 한중독에서도 몸에 병이 되어 등창이 나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왕조실록에는 물론 병으로 죽은 걸로 되어 있고 다 병사입니다. 병으로 다 죽었는지 모르죠. 심장병으로 심장이 멎었으니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살로 보는 심정적으로 보면 병이 하필 발병이도 그때 일어나. 딱 죽어야 될 무렵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심정은 있는데 최근에는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공부는 계속 진행됩니다. 저도 계속 고칩니다. 제 공부 계속 진행되는데 서울대 규장각에 가면 해빈궁 일기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2년에 걸친 해경궁 궁궐에서 일어난 일지입니다. 그게 1764년과 1765년의 기록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학생들이랑 같이 하면서 꼼꼼하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거 보다가 1760년 7월조를 봤더니 선의궁이 자살했겠구나. 왜냐하면 아마 그 전에 죽기 전에 지병이 있었으면 문안 인사를 보냈거나 자기가 직접 갔을 겁니다. 일절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선의궁이 왔다가 돌아간 게 아주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죽어버렸어요. 아마 한 구절도 없는 걸로 봐서 물론 그래도 병으로 정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심정이 더 강화된 거죠. 다른 기록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술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 글을 쓰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조의 마음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참 많은 가르침을 준 사건이고 참 많은 깨우침을 준 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의 진위를 떠나서 진위는 제가 밝힐 길도 없지만
공부를 참 많이 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쫓아서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가셔도 됩니다. 이야기잖아요. 여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풍부한 이야기 있으니까 뭐 급하게 읽으실 거 없고 한 소절씩. 이번에 그저께 어떤 분이 독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삼성전자 연구원이라고 그러시던데 재미있게 뭐 잘 봤다고 뭐 장 쓰면서 교수님 나중에 뭐 개정판 내고 서문 낼 때는 조선궁궐 답사 부록편에 있는 그거를 그 독자들한테 먼저 읽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저는 그걸 읽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우리 학생들 궁궐 답사 데리고 갈 때 읽게 하려고 정리한 겁니다. 작년에 독자들도 같이 갔지만 아마 그 궁궐 답사 부분도 저는 그냥 건물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쓴 거라서 약간 다른 답사 안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는 건 여러 가지 어디를 펼쳐 보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거의 1시간 반을 다 해버렸는데 질문 그래도 좀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제가 질문을 읽고 이 두 분의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사도세자의 죽음을 연구하면서 권력과 인간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셨는지요? 권력 의지는 인간의 본성일까요? 아니면 훈련된 결과일까요? 권력이 도대체 뭘까?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권력에 대한 욕망은 타고나는 것인가요? 학습되는 것인가요?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제목을 제가 권력과 인간으로 달았지만 저는 인간의 이면을 보고자 한 겁니다. 그 다룬 대상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과 인간의 관계를 보게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책 마지막 결론에 제가 내린 자그마한 그 생각, 결론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역사학계에서 보면, 역사학계나 역사 저술들을 보면 역사를 통해서 너무 교훈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훈을 맞추기 위해서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교훈을 찾을 거면 역사책 안 봐도 됩니다. 아예 교훈을 처음부터 부정부패한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고. 잘 살 수가 없죠.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걸 역사를 왜 봐요? 역사는 아마 좀 더 복잡한 가르침이 있을 겁니다. 교훈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훈을 쉽게 찾기보다는 역사 텍스트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더 자세하게 읽고 싶어요. 그래서 흔히 권력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일에 제목을 쓰면 흔히 예상되는 결론은 권력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런 결론이 될 것 같아요. 황폐하게 만들죠, 실제로. 그런 뻔한 결론 보기 위해서 제 책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는 뭐. 망한 사람이 한둘인가요, 어디? 주변에만 봐도. 굳이 제 책으로 교훈을 찾지 마시고, 그럼 내가 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었던가? 저는 권력이라는 것은 여기 욕망 관계를 얘기했지만 권력 자체가 저는 욕망이라고 봤습니다.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권력은 인간을 황폐화시킨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권력이 없고 권력 있는 사람은 다 정말 이 이름만 들먹이면 알만한 사람만 떠올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권력이 있고 저도 권력이 있습니다. 학문 권력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권력이 있고 권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권력 자체가 바로 하나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도 어쩌면 권력욕인지 모릅니다. 권력욕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저는 그런 훌륭한 교훈은 잘 안 믿습니다. 내가 못 버리는 거는. 그러니까 욕망을 버리고 물욕을 버리고 살아라. 그러면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느니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마 억에 한 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우리가 권력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죠. 저는 권력을 그렇게 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을, 권력욕을 컨트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권력도 그렇고 경제 권력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는 절대 권력이 이제 민주적 정치 질서 때문에 사라지면서 정치 권력을 컨트롤합니다. 권력은 컨트롤돼야 된다. 어차피 욕망이라면, 버릴 수 없는 거라면 제도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버리라고 얘기해서 통할 문제는 아니다. 경제 권력이 지금 옛날 권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컨트롤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모두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혹시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는가? 그러니까 남들 얘기로만 하지 말고 자기 얘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이 타고나는 것인가 학습되는 것인가 이거는 타고난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권력 의지는 인간의 본성일까요? 훈련되기 똑같은 말인데 역시 이것도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권력을 보면 본질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본질 부분에 들어가면 약해집니다. 우리가 문학을 평생 공부하면서도 한마디 던지면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옛날 선생님들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재밌는 얘기를. 제가 강의 시간에 흔히 잘 쓰는 얘기인데 우리 학교에 제일 좋은 강의라는 게 옛날에는 제일 좋은 강의가 있었다. 요새는 제일 좋은 강의가 없다. 제가 우리 옛날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 실명은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문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고 철학과에도 있는데 철학과가 훨씬 재밌는 얘기 같아요. 철학이 훨씬 좋은데 지금 여기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도 많은데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수업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대해서 몇 번 수업을 안 들어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세대에는 그런 분이 더 많았고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4월에 개강할 때도 있고 3월에 개강할 때도 있고 5월에 개강할 때도 있었는데 뭐 4월에 개강한다고 치면 학기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 앉아있죠 이렇게. 선생님이 첫 주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좀 지나니까 조교가 들어와서 오늘은 휴강입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앉아있는데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이제 누구 보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오늘 교수님이 무슨 사정이 있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한 주, 두 주,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선생님은 들어오시지 않고 그래도 학생들은 매주 앉아서 기다립니다. 기다릴수록 선생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면서 저 신선 같은 선생님을 언제나 만날까?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와 같은 소문으로만 듣던 선생님을 언제 뵐까 하고 있는데 5월이 되고 몇 달이 지나고 5월이 됐는데 어느 날 신사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조교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죠. 들어오시더니 강단 앞에 탁 서서 쭉 학생들을 훑어보면서 낯선 훑어본 후에 한 말씀을 던졌다는 겁니다. 제군들,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 한마디가 일생이 때 최고 강의였다는 거죠. 한마디만 던졌을 뿐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철학도 생각 안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다니 이제부터 철학을 생각하겠노라. 그러고 이제 반성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창가로 탁 걸어가신 다음에 담배를 하나 탁 꺼내서 탁 피워물고 마로니에가 있는 교정을 바라보시더니 담배를 한 대 다 피우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분은 옛날에는 교실에서 피울 수 있는 분은 교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재떨이는 없죠 물론. 바닥에 던진 후에 발로 비벼 끄시고 초초히 강의실을 빠져나가시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강의. 그러니까 어떤 강의 한 학기 내내 떠드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훨씬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강의를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돼서 매우 아쉽게 됐습니다만 제일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평생 가지고 짊어지고 가야 될 질문인데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아직도 배워가는, 찾아가는 학생입니다. 한 질문을 드리면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극 드라마가 두 개가 딱 생각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영조의 어머니랑 아버지가 나왔던 그 동이랑 또 이제 이산을 다뤘던 이제 이산 아실 거예요. BBC에서 드라마 나오는 거기서 보면 이제 이산에서 초창기 이제 이산에 그러니까 정조의 유성기 의원 사도세자의 죽음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읽어보면 영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영조가 왜 한계증이 갖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가 뭐 비천한 신분이었던 것 자체가 동의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극을 보고 그런 사극을 보게 되면 만약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극 듣긴 하는데 잘 보지는 못합니다. 잘 보지는 못해서 내용은 대략 아는데 말씀드릴 형편은 아니고 제가 사극을 보면 사극을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눈에 자꾸만 걸려서. 예컨대 요새도 뭐 무슨 사극 뭐더라 최근에 아주 김수현이든가 해품달을 우리 그 집사람이랑 둘째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를 쳐다볼 때는 그런 눈빛 한 번도 안 보이더니 푹 빠져들어 보는데 옆에서 제가 보면 임금이 금관자를 붙이고 나와요. 우리 한중대에 나오지만 금관자는 하급, 임금으로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하급의 문신들이 붙이는 관자입니다. 이 관자라는 게 여기 이제 망근 끈을 끼는 골인데 이 관자가 조선시대 문관들에게는 계급장 역할을 한 겁니다. 임금이 금관자를 붙였다. 사도세자가 영조한테 그 통정대부들이라는 관자를 붙이고 갔다가 박살이 나죠. 너 임마 왜 계급장 엉뚱한 거 붙이고 와. 세자가. 옛날 이 관자라는 것은 작고 무늬가 없을수록 고위층이 됩니다. 희한하죠. 고위층이 될수록 더 화려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생각과 다릅니다. 작고 무늬 없는 민옥 관자가 임금이나 세자가 붙이는 관자입니다. 밑에 사람들은 크고. 김수현이 턱 이렇게 큰 걸 달고 나오니 내가 영조 마음이 돼가지고 저놈이 임금이라면서 저걸 금관자를 붙이고 와? 죽일 놈. 제가 사극을 못 봐요. 그래서 사극을 못 보는데 사극 얘기는 좀 듣습니다. 듣는데 저는 사극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가진 생각하고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사극의 역사 현실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제는 그런 얘기도 못 하게 돼서 아예 역사를 포기한 사극이 많아서 그런 얘기도 못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극의 동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그 연구는 철저히 좀 진행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동의를 염두에 두고 여기도 뭐라 그랬더라 깊이 읽기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충 강의로 해가지고 숙빈 채씨의 출신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숙빈 채씨의 출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료가 없다. 는 말부터 먼저 하면서 여러 가지 전해지는 설을 가지고 가장 근사한 게 무엇일까? 하지만 적어도 명백한 사실 하나는 하급 내인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인 출신이라면 영조가 컴플렉스 가질 이유가 없어요. 다 내인 출신인데 임금들이. 왜 영조만 혼자 컴플렉스 가져야 돼요? 내인의 종인 거죠. 내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인의 종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누굴까? 무술일까? 각심일까? 그 추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알고 글을 써야 되고 그런 좀 근거 있는 글 토대로 해서 사극적 상상력이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극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눈에 밟혀서 저놈이 또 관자를 잘 안 됩니다. 옛날 그 상궁들이 1960년대 사극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옛날 마지막 상궁들이 70년대, 80년대까지 살았는데 그 궁궐에 앉아가지고 사극을 봤답니다. 사극을 보는데 쟤들은 매일 잔치야 그랬대. 옷이 평상복이 있고 이제 대례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궁궐에 사극의 임금들이나 입고 나온 옷 보면 매일 잔치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매일 잔치판이고 그러니까 너무 현실하고 다르니까 상궁들이 못 보는 겁니다. 사극을. 궁궐이 안 그런데
근데 궁궐의 현실을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럴 겁니다. 예. 알면 알수록 더 안 보게 되는, 더 못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사극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저기 아들은 임금인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 그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거는 뭐 책에 너무 그걸 길게 써놓은 내용이라서 그거 하면 오늘 밤새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 그 토요일 날에 여러분들 잘 안 보시겠지만 6시 5분에 책하고 놀자라는 데 SBS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뭐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거기도 잠깐 얘기가 되겠고 제가 이 내용을 알자면 세 가지 이 책도 있지만 이 책의 근원이 되는 소스인 한중록 요거를 보시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내가 이 분야에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 일부만 읽어도 됩니다. 책값도 정말 싸요. 문학동네 저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성 들인 책에 비해서 너무 쌉니다. 일부만 읽어도 본전은 다 뽑는 겁니다.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책입니다. 2, 3부까지 읽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2부는 풍속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3부는 조선 18세기 정치사를 알려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1부는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주 그거 읽으면 깊이 빠져드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1부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돈도 쓰기 싫고 문자 보는 것도 머리 아파 이런 분들은 요 EBS 역사 이야기 우리 백진아 씨가 거기서 자주 방청객으로 잘 나올 겁니다. 6회에 걸쳐서 길게 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하게 말해서 요걸 보시면 요거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여기 가시면 보시면 답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다가는 오늘 우리 집에 못 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